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망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보잉이 한국 때문에 위기에 빠졌는데요. 한국이 최강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보잉에서 지난 15년을 보내며 항공방산 영업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죠. 워싱턴 주립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이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마친 뒤 보잉에 입사했어요. 시애틀의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처음 입사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8배 나이에 첫 해외 영업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저 실적 좋고 협상 능력 괜찮은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우리의 고정 고객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건 2024년 2월 그 추운 겨울 아침 한국 국방부의 아파치 도입 취소 발표 이후부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답니다. 보잉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국방부가 아파치 헬기 2차 도입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죠. 제 주변 동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어차피 한국은 다시 올 거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 서울 출장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한국 실무자들과 나눈 저녁 자리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요. 우리는 안 사도 돼요. 필요하면 다시 보자고요. 당시엔 다들 협상 전략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는 왜인지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었죠. 회의실의 낙관적인 분위기와 달리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희망찬 한국 시장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2년 내 30대 추가 도입 예상이라는 장밋빛 전망이었죠. 하지만 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국이 안 산다면 어떻게 될지를요. 그 숫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죠. 한국 주문이 취소되면 생기는 연쇄 반응부터 시작해서 부품 공급망의 문제, 생산 라인 가동률 하락까지 어마어마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고객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시장 주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파치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신호였거든요. 동료들에게 제 우려를 털어놨어요. 한국이 진짜로 안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들 과민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거였죠. 우리의 그런 오만함을 이제는 알겠어요.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늘 같은 메뉴를 시키듯 한국이 항상 미국산 헬기만 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한국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조용한 경고였던 거겠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변화의 신호를요. 밤늦게 혼자 남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더군요. 한국이 정말 손을 뗀다면 아파치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헬기 개발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허세라고 폄하했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봐왔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불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던 게 한국이 정말로 돌아서려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치의 미래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었다는 걸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해요.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혼자 걱정에 잠겼던 그때를요. 결국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지게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아리조나에 있는 아파치 생산 공장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주문이 정말로 취소되면서 생산 라인 일부를 멈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이 얼어붙었죠. 정말 답답하더군요. 공장장이 말하길 한국의 철회가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도 도입 계획을 미루기 시작했고 중동 바이어들도 갑자기 소극적으로 돌아섰어요. 다들 한국이 뭘 알고 안 사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했죠.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결정이 전 세계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이야.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훨씬 컸어요. 보잉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파치의 시장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다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직원에고 통보를 직접 전달해야 했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은 바싹 마르고 있었죠. 22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밝은 얼굴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마도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 밝음은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죠. 해고와 관련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20년 넘게 아파치를 만들어온 반장님은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막 결혼해서 첫째를 가진 젊은 기술자는 우두커니 서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던 사람들이 주저앉는 모습,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아냈고 또 다른 이는 허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제가 전하는 건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쌓아온 경력과 가족의 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선언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의 결정 하나가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됐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인사마저 어색해졌죠. 누군가는 내가 너무 일찍 걱정했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일찍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고위직들은 희망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어요. 아파치 주문량은 반토막이 났고 부품 공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움직임이었어요. 뉴스를 보니 그들이 수리온 헬기의 공격형 모델인 미르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었죠. 전문가들이 수년이 걸릴 거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허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아침 생산 실적을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아리조나 공장 주변 소도시의 작은 식당들과 가게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를요. 고정된 시장 안정된 고객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게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상황은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호 존중과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파치 생산 라인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시장을 잃는 게 아니라 아파치라는 플랫폼 전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혼자서 결정을 내렸어요. 워싱턴 DC 본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손에 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6시간에 걸쳐 준비한 내용이었죠. A사 용지 67장에 달하는 분석과 데이터 그리고 저의 모든 믿음이 담긴 제안서였어요. 제가 보잉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 회사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데이터는 확실했어요. 거기엔 한국 시장이 진정 필요로 하는 건 구형 아파치가 아니라 아파치 6.5라는 제 확신을 뒷받침할 근거들로 가득했죠. 본사에 도착한 저는 부서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그의 회의적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버전 6.5를 한국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죠. 미군조차 아직 운용하지 않는 최신 기술을 외국에 먼저 넘긴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한국을 고객사로 고집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펼쳐놓았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자체 개발 역량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산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변화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급자이고 한국이 고객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방산 기술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K9 자주포의 글로벌 성공과 FA-50 전투기의 수출 성과, 그리고 수리온 헬기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더 이상 의존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운 데이터들은 부서장의 표정을 점차 진지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방위산업 매출이 연 15%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 미르온과 수리온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독자적 무기 체계 개발 타임라인까지 2시간이 넘는 설명 끝에 부서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겠죠. 한국의 선택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 특히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까지 답이 없었어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려 터졌거든요. 그 사이 우리는 더 많은 시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했죠. 제가 직접 한국 실무자들을 만나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볼 계획이었어요. 동료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로 확인했어요. 아파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시간은 6달 정도였죠. 그 전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본 시애틀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과 닮아 있더군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혼자서라도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각오였죠. 비행 중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한국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그 비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치라는 플랫폼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시도였죠. 저는 꽉 쥔 주먹 안에 보잉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편안한 긴장감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한국의 공기를 마시니 몇 달 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그때는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바라보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가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국방부와의 비공식 회의를 주선했는데 이번엔 혼자였어요. 회사의 공식 지원도 없었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며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호기심이 섞인 긴장감이 느껴지더군요. 비공식 회의를 요청한 미국의 보잉 직원의 의도가 궁금했을 거예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파치 6.5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세계 최초로 이 최신 모델을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자는 제안이었어요. 미군도 아직 받지 못한 그 귀중한 헬기를요. 한국 실무자들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가격에 대해 물어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고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죠. 진정한 파트너십이요. 그들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어요. 아파치가 왜 필요한지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말이죠. 사실 몇 달 전 서해오도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추가로 계획한 여행이었죠. 그곳의 장교가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연평도의 찬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저와 함께 해안방어 초소를 돌아보던 박중령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이 변방의 섬에서 그는 제가 알 수 없었던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해안방어 초소 망원경 앞에서 박중령이 말문을 열었을 때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작은 섬들은 단순한 국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서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위협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전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해상에서 접근하는 위협에는 공격 헬기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치의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이 때로는 이 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때 서해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듣던 그의 설명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파치가 없으면 이곳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안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최신형 헬기가 필수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한국은 단순히 기존 무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리적 현실과 안보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국 측 담당자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계속 대화하자는 신호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혼자만의 결단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이 작은 결정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서울에서 귀국한 후 전 본격적으로 보잉 최고 위층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3월 안에는 반드시 결정을 이끌어내야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치 프로그램은 더욱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급히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로제시 보잉 방위사업부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회사 고위층이 모두 모여 한국에 있는 저와 화상회의를 시작했죠. 저는 임원진 앞에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의 아파치 6.5를 선제 제공하자고 제안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은 미쳤냐고 했어요.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CFO도 고개를 저으며 재무제표를 들춰보더군요. 당장의 손실이 얼마나 클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 거래를 억지로 성사시킨다는 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한국이 떠나면 10년 후엔 아파치 생산 라인 자체가 폐쇄될 거라고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주문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 전쟁 플랫폼의 생존을 보장하는 증표였거든요. 오래된 F-15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초기 고객들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과를 증명해줬기 때문이에요. 제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 수십 년을 살려두는 게 낫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CEO가 입을 열었죠. 한국이 다시 돌아와서 6.5를 최초로 운용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업 담당 부사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양보 가능한 조건들을 찾아보자고 했죠. 날이 저물 때까지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적자 승인과 한국의 특별 지위 인정, 그리고 미래 협력 방안까지요. 마침내 교착 상태가 깨진 건 프로그램 관리자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떠나면 공급망부터 무너진다면서 부품 제조사들이 이미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그제서야 모두가 진짜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결정이 났어요. 한국의 아파치 6.5 선제 공급을 승인한다는 거였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한국이 세계 최초 실전 배치국이 된다는 특별한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한국에게도 자존심이 충족되는 조건이었죠. 임원진은 제가 혼자서 이끌어낸 협상의 실마리에 감탄했어요. 직위로 보면 하급 관리자에 불과한 제가 이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특별팀을 꾸려 한국 팀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축배를 들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아파치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확보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한국 측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일이요. 그건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거였어요. 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스퀘어에 위치한 회의실은 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의 무대가 되었죠. 테이블 한쪽에는 보잉 임원진과 제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최종 계약 조건이 논의되었죠. 가격이나 인도 일정, 그리고 기술 이전 범위 등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외교 협상처럼 세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제조 원가를 깨는 가격은 아무래도 무리였죠. 한국 측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했고 우리도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했어요. 계약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72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메인 협상장 외에도 소규모 실무 회의가 수차례 열렸고 저는 통역사 없이 직접 한국 측 실무진과 소통하며 작은 디테일들을 조율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 오히려 핵심 돌파구가 나오기도 했죠. 한국 측 핵심 협상자는 이미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플랜을 꿰뚫고 있었어요. 단순히 헬기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자립화를 기획하고 있었죠. 그들의 비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원대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구매자에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타결의 순간이 왔어요. 보잉은 아파치 6.5를 한국에 선제 공급하고 한국은 세계 최초 실전 배치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됐죠. 양측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주는 결과였어요. 제가 몇 달 전 홀로 준비했던 제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긴장에서 안도와 기대로 전환된 거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진심 어린 미소로 악수를 청했고 보잉 CEO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의 작은 한식당에서 양측 실무진들이 모여 비공식 만찬을 가졌어요. 긴장이 풀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담당자들은 제 역할을 인정해 주었어요. 혼자서 상황을 돌파하려 애썼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한마디였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이익과 손실을 넘어서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여준 성의와 양보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상호 존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깨달았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정의 내리게 된 거죠. 단순한 시장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제 핸드폰에는 본사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파치 프로그램의 미래가 확보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CNN 속보가 나간 건 2024년 4월 15일 오전 9시였어요. 한국, 세계 최초 아파치 6.5 도입국으로 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저는 당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태평양 상공 비행기 안에서 그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좌석 옆 모니터에 떠오른 속보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BBC도 곧바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파치 6.5가 가진 혁신적인 기능과 한국이 선택받은 특별한 배경을 분석하면서요. 한국의 전략적 지위와 방위산업 정책이 재조명되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어요. 앵커들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죠. 미국이 자신들도 아직 받지 못한 최신 기술을 한국에 먼저 제공했다는 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관계의 심화를 의미한다고요. 그들의 해석이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제 전화기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상사들과 동료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했던 임원진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특히 회사 CEO로부터 온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하며 보잉을 살렸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가진 상징성을 분석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방위산업 시장을 전망했죠. 특히 한국이 F-35 전투기에 이어 아파치 6.5까지 최신 무기 체계를 확보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즉석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해고와 구조조정에 공포에 휩싸였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거죠. 생산 라인은 다시 철야 가동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가장 기뻤던 건 아리조나 공장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던 22명의 숙련 기술자들이
다시 복직된다는 거였죠. 그날 아침 생산관리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로버트 워커였어요. 20년 넘게 아파치 생산 라인에서 일한 베테랑 기술자죠. 몇 달 전 해고 통보를 전할 때 그의 눈에서 읽었던 절망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다시 팀으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들린 것은 한참 동안의 침묵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로버트는 정말인지, 정말 복직된다는 말인지 다시 물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로버트는 새 아이의 아버지였고 막내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해고 통보 이후 새 직장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들었던 터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젊은 기술자 마이클 존슨에게 전화했을 때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그는 처음에는 진짜로 다시 고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의심하더군요. 마이클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이제 막 처사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부인이 임신 8개월이었던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불안함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제 사무실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리조나 현지 정비 공장의 여성 기술자 헬렌 토마스는 감사 메시지와 함께 제 한국 출장이 우리 가족의 위기를 막아준 셈이라며 다시 제 기계 앞에 서서 아파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남겼죠.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얼마 후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직접 시애틀까지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산 대표단은 그냥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보에는 단단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저이드 알자야니 장군은 평소 말수가 적은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 회의실에 들어서며 제일 먼저 건넨 질문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왜 6.5를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분석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한국의 서해 5도와 유사한 UAE의 섬 방어 상황을 분석해온 상태였죠. 알자야니 장군이 펼쳐놓은 지도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전략적 포인트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해상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군사 전략가 나세르 알막툼이 제시한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그는 한국의 아파치 운용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왔더군요. 서해상에서의 작전거리와 대응시간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의 효용성까지 수치화해서 보여줬죠. 한국의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한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표단과 함께한 점심 미팅에서 알자야니 장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모르던 현실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AE는 미국의 기존 헬기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란의 드론 공격과 예멘 반군의 움직임 등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 이슈였어요. 알마크툼 장군은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는지 자세히 연구해왔더군요. 그날 저녁 스페이스니들 전망대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에서 알자야니 장군은 더욱 솔직해졌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방문이 끝날 무렵 대표단은 3개월 내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6.5 도입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새로운 방산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며 알자야니 장군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결정이 중동 전체의 방산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중동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회사 내에서 특별한 팀을 이끌게 됐어요.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였죠.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상 경험을 인정받아 맡게 된 자리였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단순한 영업사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설계자가 된 거였죠. 보잉의 카룬 CEO는 제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직접 말해주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결별 선언을 두고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조직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평가였어요. 그는 특히 제가 회사의 공식 입장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그 이후 이어진 전략회의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글로벌 전략팀장이 발표한 한국 시장 재평가 보고서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기술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루온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은 저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죠. 한국이 개발 중인 공격 헬기의 몇몇 혁신적인 기술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었던 겁니다. 기술 개발 부서의 새로운 로드맵에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리온의 복합 소재 기술과 우리의 아파치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결합하는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받았죠. 과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코 영업 디렉터가 공유한 글로벌 시장 분석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도 긴급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죠. 폴란드 방산국은 한국의 선제 도입에 주목하며 대규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의미심장했어요. 호주 국방성 대표단이 다음 주 시애틀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유가 흥미로웠죠. 한국이 왜 아파치 6.5를 선택했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방산 무기 선택의 벤치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철저히 검증하고 선택했다면 좋은 헬기일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오후 늦게 임원 식당에서 이뤄진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한 베테랑 임원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털어놓았죠. 한국을 영원한 고정 고객으로만 여기며 그들의 혁신적인 성장을 간과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보잉 전체의 미래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혁신을 자극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아파치 6.5 도입이 촉발한 도미노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각국이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파치 6.5의 글로벌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한국이 세계 최초 도입국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을 되돌아보니 때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역량을 존중하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